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그 시기엔 이미 만이교와 가난의 신앙 운동이 한창인 때였고,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는 뒤늦게 등장한 한 사람의 청빈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러 밝혀둘 필요는 없겠으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 프란치스코의 위협을 부정할 작정은 털끝만큼도 없다. 예를 들면 발데스 같은 이가 이단 시대는 다른 한편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가 교황의 윤허를 얻었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물론 당시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보았다고 하는 예의 꿈 때문도 아닐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현격한 차이는 시대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가 교황도 교회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일만을 놓고 보더라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부러 그러자고 애쓴 것도 아니건만 나의 사고는 다시금 만이교의 이단에 봉착하였다. 나는 그 천박한 교의를 일일이 상세하게 서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당시 이단자로서 청빈의 이상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만이교도 중의 이른바 완전자였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행의 도상에서 민중들이 이단으로 추락하는 이유를 멍하니 생각해 보곤 했는데, 그 하나가 우리들 교회의 타락에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수 없는 일이리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이단 융성의 최대 원인은 그 교회의 명백하게 존재하는 매혹 때문이었다. 생활의 절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는 어리석은 신에 의해 창조된 악이다 라고 하는 저들의 가르침을 향해 돌진하게 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완전자라 일컬어지는 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흘러들게 했던 것이다. 그들의 실천으로 보여준 철저한 금욕에 대한 단순하고도 소박한 존경심이었던 것이다. 나는 앞서 당시의 이단 운동을 주요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정통 신앙을 더하면 정사합해서 세 개의 신앙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들을 받아들일 대상으로 단연 손꼽힐 민중은 교의보다는 오히려 교의를 창도하는 사람 자체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았다. 피폐한 그들은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유력하다 할 자들을 추종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만이교의 완전자들이었는지도 모르고 또 리옹의 가난한 신앙자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것이 되었든 최초로 눈밖에 벗어난 것은 우리의 타락한 사제들이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고 성 도미니크는 아마도 이런 사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사람들이 그 두 성인을 향해 보낸 존경의 눈길은 만이교의 완전자들을 향한 그것과 전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다. 성 프란체스코와 성 도미니크는 도리어 그 점을 몸으로 수용해 들었다. 성 도미니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나아가 청빈의 이상을 실천하고 무고의 정결을 지키는 한편으로 교황에 대해 견고한 순종의 뜻을 이어나갔다. 성 프란체스코는 스스로의 청빈의 이상을 철저히 관찰해 내고 완전자조차도 평신도 들로부터 받고 있던 생활의 보장을 최소한의 생필품의 조달과 병들었을 때의 원조만으로 엄격하게 한정하였다. 걸식자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주지를 버리고 나날의 양식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고 탁발을 행하며 민중을 향해 강론했다. 때로는 성은이 고통에 괴로워하며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종족을 더듬어 각자를 돌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민중은 그 두 사람의 생활에 아무런 사심 없는 무구함으로 강한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와 똑같은 유의 순진 무고함으로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일생에도 감동했던 것이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순진 무고함,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빈천함. 사람들은 끝내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것은 그들이 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의미를 기껏해야 생활 규범의 재현을 위한 것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간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랑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서 탁월한 인격자의 모습밖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서 보나 영을 통하여 신성으로써 보아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후의 탁발 설교자들은 민중을 향해 질리고 물리도록 끝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필경 우리 기독자들에게 단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뿐이리라. 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 얼마나 자주 간과되어 왔던가. 우리는 이제야 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육화의 의의를 전능하옵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받아 여인의 태내를 빌려 태어나시고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죽고 살았다 하는 것에 의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로는 말한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참으로 바울로의 사상은 의심의 여지 없는 영혼의 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는 멸망할 이 육신과 세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이유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신의 육신을 받으셨던 것이다. 생각해보라. 신께 이 세계가 참으로 기괴한 것이었다면 어찌하여 신께서 스스로 일체를 초월하신 신 스스로 우리 미소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 피조물과 함께 동일한 세계, 동일한 시간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세계를 증오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는 신께서 접하셨던 그 순간에 처음의 창조로부터 다시 한번 참으로 위대하다 할 가치를 얻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신이 스스로 강림하여 살았다 하는 단지 그 한 가지 것으로서 오직 그 위대하신 자애 때문에도 우리는 이 세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바울로는 말한다. 신은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신을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도다. 이를 오독해서는 안 되리라. 그리하나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은 단지 육신만이 아니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신이었고 인간이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뇌한다. 그것은 우리 기독자들이 한편으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생활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에 대한 나의 불만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 그들은 이런 고뇌를 알지 못한 채 청빈만을 설파하고 그 실천을 강력하게 권고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감명을 이용하여 민중을 회심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사들에게 인도되어 많이 교도와 또 같이 기묘한 염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을 나는 수없이 알고 있다. 그들이 실천하는 청비는 거의 육체와 세계에 대한 증오로부터 비롯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 세계는 거부해야 할 악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신봉하는 자들에 대해 쓸데없이 누가 더 청빈하고 누가 더 빈곤한가를 다투는 것에 무슨 의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물론 확실하게 이단을 방축하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효과를 거둘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새로이 더 근본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니 참되게 믿음을 쏟아부어야 할 주의 진실이 가르침은 벌써 본래의 심오함을 잃고 퇴색하고 변질된 천박한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참된 신앙으로 각성해 갈 것인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단지 내가 그 낙관적인 기대를 믿지 않는다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비는 포로를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탐구한다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성 도미니크가 신을 탐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청빈을 어떻게 이단자들로부터 배웠건 그가 이러한 본의를 자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빈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육화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의의를 확실히 하여 이 세계를, 이 육신과 물질의 세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이런 사유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그저 멍하니 사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꽤 길게 느껴졌을 시간이었을지 모르나 사유에 빠져 있었던 터라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어느샌가 눈을 뜨고 제단 위에 높직이 걸려 밝게 빛나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십자가의 배후에는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선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부제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성당 밖으로 나섰다. 부제는 영접에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는 변명 비슷한 말을 두세 마디 입속에서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 대신 그때 내 감각이 집중된 것은 그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포도주 냄새였다. 달콤하기는 했으나 어딘가 한물간 콧속에 들큰하게 괴어 드는 그런 종류의 냄새. 그것이 더운 바람을 타고 뜨뜻미지근한 공기에 베어들면 주변을 떠돌고 있었다. 곁에 나란히 서서 걸으며 나는 그의 얼굴을 훔쳐 보았다. 잔뜩 굳은 갑작스레 준엄한 표정으로 고쳐 지은 얼굴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20살 정도 많을까. 그렇게 나이 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에는 벌써 상당한 백발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노력이 하도 가상해서 한동안 그 준엄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금세 어이가 없어져서 시선을 돌리자니 나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때까지도 전혀 줄어들 줄 모르는 채 그에게서 퐁퐁 풍기는 포도주 냄새를 맡고 있노라니. 그의 잠옷 경건함내 하는 얼굴 곳곳에서 마치 어설프게 마감질한 술통이 줄줄 새듯이 곤욕스러움이 비어져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교회 안쪽의 수도원에 이르렀을 때였다. 안에서 3명의 젊은 여인들이 허겁지겁 뛰쳐나와 우리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 기다란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치맛자락을 바람에 건들거리며 방정을 떠는 꼬락서니가 말이 진흙을 튀기며 간증거리는 것 같았다. 도합빛으로 불그레한 얼굴에 웃음을 흘리며 뭔가 키드득거렸다. 흐트러진 머리에는 담쟁이 넝쿨을 본뜬 듯한 작은 머리 장식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부제가 당황하며 타이르듯 뭐라 말을 건네자 이런 교회에서 튀어나올 일이 없을 듯 싶은 여인네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입을 다무는가 싶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새살거렸다. 그중 한 여인은 부제의 곁을 스치는 바람에 그의 볼을 톡톡 치고 갔다. 넓은 옷소매 사이로 드러난 여인들의 어깨가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드는 빛에 희끄무레하게 번들거렸다. 수도원 안에 들어선 나는 2층으로 안내되었다. 동료를 감추지 못하는 부제에게 나는 일부러 말을 붙이지 않았다. 이런 유의 인종과 접촉하게 될 때 약간은 오만하다고 할 만큼 과묵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의 별것 아닌 미덕 중 하나였다. 계단을 다 올라가 안쪽 방 앞에 이르자 부제는 문 밖에서 소리를 내고 대답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나타난 것은 사제였다. 사제는 내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등을 보이며 창가 의자를 향해 흔들흔들 걸어가더니 천천히 몸을 돌리고는 의자에 앉았다.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그러고도 한참 뒤에야 그의 두 눈동자가 제자리를 잡았다. 나는 부제에게 떠밀려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간단하게 이름과 신분을 밝히고 리옹 주교로부터 받은 서찰을 꺼내어 사제에게 건넸다. 사제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지켜보면서 서찰을 한 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찰의 눈길을 내려 흘깃 뒤쪽을 확인하고는 다시 내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사제는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 나를 올려다 보았다는 게 실제적인 묘사가 되겠지만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내리깔아 보았다 해도 그리 틀리지 않으리라. 나를 향한 사제의 눈길은 하찮기 짝이 없는 물건을 바라보듯 서찰의 뒤쪽을 힐끗 넘나다 보던 때의 눈빛과 전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다. 방안을 살필 여유가 생긴 것은 사제가 마지못한 듯 겨우 서찰을 읽기 시작한 후였다. 내 시선은 먼저 안쪽을 향했다. 사제의 등 뒤로 서편을 향해 열린 창 유리가 기울어가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창은 조그마했고 그곳을 통해 들어온 빛은 병에 갇힌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방 안에 머물고 있었다. 산 그림자는 이 시간에는 아직 밤까지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실내에 놓인 물건들은 아주 자그마한 그림자들을 끌고 있었는데 그 작은 어둠들이 내 쪽을 향해 뻗은 채 차게 식은 용암처럼 딱딱해져 있었다. 창의 양편은 조금 어두웠다. 오른쪽에는 포도주가 담긴 오래된 술통이 있었고 왼쪽에는 밭다지가 있었다. 술통 앞부분에 나 있는 술을 따르는 구멍에 나무 마개가 아무렇게나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그 구멍 아래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얼룩이 덮개져 있었는데 해를 거듭하며 거무스레 해진 적동색 얼룩 위에 바로 직전에 흘러내린 포도주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채 농혈처럼 묻어 있었다. 마치 치유되지 않은 채 딱지가 생긴 찰과상 같았다. 나는 그 얼룩을 보고서야 비로소 실내에 가득 찬 포도주 냄새를 깨달을 수 있었다. 좀 전에 부재의 옷깃에서 풍겨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새삼 뒤이어 나의 감격은 호련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듯이 세부에 드러난 사제의 타락한 생활의 흔적을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술통 바로 옆 이끼가 낀 것처럼 켜켜이 먼지가 쌓인 나무 선반에는 뱀 비늘 같은 문항이 새겨져 가죽 부대가 옆으로 누운 채 역시 포도주를 토해내고 있었다. 얼룩투성이의 가죽 부대는 손때에 닳고 닳아 납처럼 둔한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그 옆에 보자기를 아무렇게나 덮어놓은 음식 바구니가 보였다. 보자기 틈새로 치즈가 보였다. 크림이 보였고 사과며 자두 같은 과일이 보였다. 호두가 보였다. 병에 담긴 요구르트가 보였고 꿀이 보였다. 모두가 먹다 남긴 것들이었다. 보자기 속 안쪽 깊숙이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자물쇠가 달린 밭다지 안에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을 터였다. 덧붙여 여기에 열거한 먹거리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그 먹거리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이처럼 풍성하게 쌓여 있는 꼴을 이후 마을에 머무는 동안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냉해 때문에 이 지방은 포함한 알프스 이북 전역에 걸쳐 먹을 것이라곤 씨가 말라 사람들은 나날의 끼니거리조차 궁한 판이었던 것이다. 물론 사제가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었다. 보자기를 덮어 감추려고 한 것은 어쩌면 약간의 죄의식이나마 느꼈던 소리일까? 아니면 남의 입에 들어갈까 저한 탓일까? 어느 쪽이 되었건 이 지방에서 이미 먹거리를 입에 넣은 사치를 부여받고 있는 건 사제 한 사람뿐이었다. 그 비슷한 풍경이 방 안에 곳곳이 널려 있었다. 포도주에 푹 재워 살짝 구운 빵 조각이 바닥 한 기퉁이에 뒹굴고 있었고 잘게 부서진 달걀 껍질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왼쪽으로 눈을 돌리니 고급 깃털 이불이 덮인 침대가 있었다. 사실 이런 예를 여기에 줄줄이 늘어놓은 것도 없다. 애초 그런 풍경을 일부러 찾아내려 애쓸 것도 없이 사제의 불구스레하게 부푼 눈덩이와 듬성듬성한 수염이 자라있는 아래턱을 감싼 두툼한 비갯살만으로도 대강의 사정은 짐작할 만했기 때문이다. 대충 서찰을 읽은 사제는 그것을 한쪽에 내려놓고는 물었다. 니콜라라고 했던가? 자네는 자크 일행은 아닌 게로군. 자크? 그래.
자크 미카엘리스. 자네하고 같은 도미니크 회 사람이지. 오늘도 아침부터 저 아래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군. 바로 그자 말일세. 나는 사제의 말을 그제서야 겨우 이해했다. 아니요, 그분은 잘 모릅니다. 서찰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마을에 도착한 참입니다. 제 목적은 사목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발을 행할 예정도 없습니다. 사제는 다시 나른하게 몸을 들여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는 아무러한 관심도 둘 바 없다는 듯이 내 쪽을 멍뚱이 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 아무려면 어떤가. 마법사 영감을 만나고 싶거들랑 마을 동편에 사니까 자네 마음대로 찾아가서 만나고 오면 되는 게지. 나한테 미안해 할 건 없네. 아, 그리고 서찰은 일단 받아는 두네만 이 서찰을 받을 사람으로 씌어 있는 건 내가 아니네. 전임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일세. 나는 유스타스 1세. 내가 이 마을에 온 곳이 햇수로 7년이 되었는데 그 전임자는 죽었다고 듣고 있네. 나는 적잖이 어리둥절해서 사제의 말을 듣다가 차츰 혐오감이 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교묘한 혐오감이었다. 사제의 타락한 모습이 너무나도 진부하기 짝이 없었던 데다 그를 향한 나의 혐오 역시 세상에 흔하게 널린 것과 똑같은 진부한 혐오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리옹주교로부터 미리 들었던 사제의 위인됨과 실제로 만난 눈앞의 인물의 됨됨이가 너무도 달랐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우뚝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내게 사제는 치기의 전 눈길을 책상 위로 돌리며 귀찮은 듯이 내뱉었다. 자, 볼일을 마쳤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게. 이래 보여도 나는 저기 바쁘다네. 나는 간단한 예를 마치고 그 방을 뒤로 하고 나왔다. 문 안쪽에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흥! 걸식 수도사 주제에. 마을을 두 지역으로 가르며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강이라 함은 남동쪽의 산중에서 흘러나와 북서쪽의 평야로 똑바로 이어지는 한 줄기 좁은 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북서쪽의 평야 끝에서 뚝 끊기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규모의 내 몇 개와 만나서 이윽고 론강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여행 중에 나는 수없이 이런 강줄기들을 안내판 삼아 길을 찾아둔곤 했었다. 마을의 숙사는 이 작은 강을 끼고 교회의 맞은편에 세워져 있었다. 이 숙사는 부제가 안내해준 곳이었다. 나는 그에게 두세 가지 잔소리를 들은 후에야 겨우 행장을 풀 수 있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변경의 작은 마을이어서인지 이름하여 숙사라고는 해도 평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모양이었다. 1층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이었다. 그 곁에 목욕실도 갖추어져 있었다. 2층에는 겨우 방 3개가 있을 뿐이었다. 내게 배당된 것은 2층에 있는 방 하나였다. 나머지 2방은 숙사 주인의 방과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나는 걸식 수도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곳에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곳에서도 수도사를 받아들일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오히려 숙사의 주인 쪽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농사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하루의 피곤함을 푸는 곳에 수도사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마음 편치 않은 일이리라. 하물며 목욕실에 관해서는 논할 것도 없었다. 숙사에 머물고자 청하면 그리 좋은 얼굴로 맞아주지 않는 것은 노상 겪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게 퍽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곳 주인이 대단히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노라고 자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그는 자크 미카엘리스를 존경하고 숭앙하는 이들 중 하나였다. 주인은 내가 자크와 같은 도미니크 회 수도사라는 것에 기꺼워했다. 이로써 처음 품었던 주저의 념을 털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숙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나와 자크 사이에 이리 해서 서로 말을 나눠보기도 전에 하나의 인연이 생긴 셈이었다.
이튿날 아침 세수와 양치를 마친 나는 2층으로 통하는 조그만 계단을 오르다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대야만 했다. 리옹으로부터 여로는 생각 밖으로 진안했었다. 설상가상으로 도적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아 노정을 무리하게 서둘렀던 것이다. 별수 없이 나는 그날 하루를 방에 들여 지냈다. 날이 밝아 다음날 정오가 지날 즈음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마을을 산책할 요량으로 무거운 몸을 무릅쓰고 숙사를 나섰다. 무슨 대단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저 과로한 탓에 가벼운 병치레를 하게 된 것뿐이었지만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한 상태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나의 건강을 염려한 숙사의 주인이 너무도 빈번하게 내 상태를 살피러 오는 통에 도리어 귀찮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주인의 태도는 갑작스레 귀한 손님을 맞아들였다는 듯이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박박 긁어내놓는 거짓된 응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수도사를 공들여 간병해주고 그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기색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것이다. 나는 결국 그것을 심히 지겹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행의 도상에서 병으로 드러눕는 일 자체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 이는 여행을 끝마치기까지 내가 해방될 수 없었던 하나의 초조감에서 유발된 것이었다. 초지를 끝까지 맞춰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너무도 단순한 초조감이 그것이었다. 대체로 인간은 누구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평소 이 같은 초조감을 많든 적든 품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 같은 초조감이 여생의 도상에서는 각별히 극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는 본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행 그 자체가 미리 갖추고 있는 불안이 어느 틈엔가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심정과 결합하여 서로 어우러져 과정되는 탓이리라. 어찌됐든 나는 더 이상 방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견딜 수 없게 되어 조금 이른 점심을 마치고 숙사를 나서서 행선지도 정하지 않은 채 마을 안을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아직도 머리가 몽롱한 상태여서 이런 상태로 예의연금술사를 방문할 마음은 일지 않았다. 그래도 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어놓는 사이에 이윽고 기분이 좀 나아져서 얼마 후에는 마을 풍경을 찬찬히 살필 여유도 생겨났다. 먼저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지형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이 작은 강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그중 남서쪽의 토지는 강을 지름으로 하여 반원 상태로 펼쳐져 있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이쪽이었다. 한편 북동쪽의 토지는 그 강을 빗변으로 동쪽으로 기운 직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숙사는 이쪽 편에 있었다. 마을 전체는 비스듬히 주름이 잡힌 꽃조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편 남서쪽 마을 주위에는 그 원주를 따라 긋듯이 완만한 경사의 산이 솟아 있었다. 산이라기보다는 구릉이라는 편이 옳으리라. 그곳에는 가축이 많이 방목되고 있었다. 또 한편 이편 북동쪽은 약간 동으로 기운 곳이 직각의 정점이 있고 그 뒤를 빽빽한 숲이 지켜주고 있었다. 그 정점에 해당되는 곳에 한 채의 석조 가옥이 있었다. 나중에 숙사 주인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집이 예의 연금술사의 거처인 모양이었다. 숲은 다시 마을을 향해서는 직각의 정점인 연금술사의 거처로부터 삼각형의 두 변을 따라가듯이 바짝 좁아지고 숲 뒤쪽을 향해서는 그 뒤에 우뚝 솟은 석탄암 지리 산기슭까지 울창하게 뒤덮고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주위를 에워싼 것 중에서는 가장 험준해 보였다. 앞쪽에 군데군데 산의 뼈대가 허옇게 드러나 있어 멀리에서 보면 양떼처럼도 보였다. 마을의 지형은 대충 이러했다. 지형에 대해 말한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이는 내가 이날 산책길에서 발견한 것인데 아직도 이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즉 마을의 작은 강에 걸린 다리에 대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기록에서는 나는 좀 조심성 없이 본디 강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는 듯이 서술했다.
그러나 강은 앞서 말한 대로 마을 밖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 내가 묘사한 마을 내에서의 강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마을의 남동쪽 숲의 출구로부터 북서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내가 반원의 지름이라고 한 것도 직각 삼각형의 사변이라고 한 것도 모두 그 마을 내에서의 강 길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이 강 길이, 즉 선분의 한가운데 지점에 다리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마을에 더 이상 다리라고는 없었다. 다리는 돌이 아니라 숲에서 잘라져 나온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대체로 강이라고는 하였으나 가느다란 물줄기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다리를 놓지 않더라도 그냥 건널 만한 곳이 몇 군데인가 있었다. 실제로 나는 교회에서 숙사로 건너올 때 다리를 이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름철을 맞아 천의 수위가 뚝 떨어져 있었던 덕분이었다. 이른 봄 산 쪽에서 설해수가 쏟아져 내려올 때에는 그처럼 쉽사리 건널 수가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농사일을 하기에 이 다리는 심히 불편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내가 본 바로 마을에는 아직도 산포제의 흔적이 남아있어 괭이나 홈이라면 어찌어찌 해본다지만 공동 작업에 쓸 무거운 카루카 같은 커다란 농기구를 옮기자면 일일이 다리를 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다리가 한두 개쯤은 더 걸려 있어야 마땅할 터였다. 이 일이 궁금해서 저녁 무렵 숙사에 돌아와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심신 깊은 주인은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할 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심 깊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부기한 것은 옛날 내가 이 다리에 관한 토착적인 이교도 전승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승의 내용을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단지 다리 위에서 이따금 사자와 영에 조우하는 이가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런 전승은 오히려 도해지의 십자로에 얽혀서 적잖이 떠도는 이야기였다. 하긴 다리를 육로의 연장으로 치고 강을 물이 하나마 수로로 간주한다면 그것으로 십자로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 강에는 작은 배 한 척 띄울 여유도 없으니 수로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보다 우선 이 설명으로는 어째서 마을에 다리가 단 하나밖에 없는가 하는 원래의 의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나는 가끔 뒤적뒤적 이 일을 생각하곤 했다. 다리에 관한 나의 흥미가 그 후로도 전혀 식을 줄 몰랐던 것은 이로부터 하루하루 나를 더해 갈수록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앞서 말한 대로 다리가 정확하게 측량이라도 한 듯이 선분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다리를 중심점으로 삼아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면 그 궤적은 남서쪽 마을 주변의 선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때 북동쪽은 어떤가 하면 나머지 반원의 궤적은 숲속에 숨어버리지만 단 한 군데 그 궤적과 접하는 지점이 있었다. 그것이 염금술사의 거처가 위치한 곳이었다. 다리에 관련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다리 위에서 교회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시선을 돌려 염금술사의 집까지 이르면 그 각도가 대충 120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다리와 연금술사의 집과 숲의 출구에 있는 선분의 시작점은 하나의 정삼각형의 각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당시 이런 사실이 단지 내 상상 속의 기하학적 유희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것이 인위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연한 일인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만날 사건들에 비춰본다면 나뿐만 아니라 훗날 이 글을 읽는 이들 역시 반드시 여기에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지리라. 사실 나는 마을에서 보낸 혼란했던 나날의 와중에서 이리저리 궁리하던 때보다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 냉정하게 이를 뒤돌아보게 됐을 때 더욱 강렬하게 거기에 있을 법한 의미를 생각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흔적이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은 나의 관심이 다리 그 자체로부터 점차 다리와 연금술사의 거처와도 관계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물론 다리에 얽힌 마르지 않은 흥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히 그 점에 마음이 쏠린 것도 그다지 이상하다고 할 것은 아니리라. 이 점을 설명하자면 앞으로 이어질 사건들을 주목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날의 산책이 나에게 잊기 힘든 사건이 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지형상의 발견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해호 때문이었다.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을 따라 옮기던 나의 걸음은 결국 숲의 입구에까지 이르렀다. 그쯤에서 이제 그만 숙사로 돌아가려고 나는 발길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기울어 마을 일대가 불타오르듯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발길을 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사람이 없을 터인 등 뒤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히 들어넘기고 두세 발 떼어 놓자니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소리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몸을 돌려 작은 강 너머의 숲속으로 눈길을 던졌다. 숲은 울창한 나무들에 두툼하게 뒤덮인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요기 띤 금수의 울음소리, 저 밑바닥에서 매미 소리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기이한 무거움을 담고 울려왔다. 그리고 한 사내가 숲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초로의 사내였다. 숲의 어둠으로부터 차츰차츰 빛에 젖어들며 드러나는 그의 얼굴에서 아직도 눈가에 머문 어둠의 흔적이 당장이라도 뚝뚝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차디차게 마른 칠흑의 두 눈동자가 보였다. 나는 한순간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강인하고도 청명한 사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흔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수려한 이마, 힘차고 웅장하게 펼친 맹금 송골매의 양 날개와도 같은 눈썹, 세속살을 모멸하는 듯한 위엄있는 높은 콧마루, 양쪽 콧날개의 깊은 선으로부터 좌우의 광대뼈를 제압하듯이 새겨진 깊은 주름살, 담대하게 담은 길쭉한 입, 아랫면이 넉넉한 짧은 턱, 압도하는 듯한 장고한 체구에 걸음새에도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정치가 풍겨 있었다. 차림새는 검소함을 제일로 치는 듯 전체가 검은색이었다. 사내의 풍채는 어느 하나를 잡고 보아도 삼시세끼를 끓여 먹기에 바쁜 속인으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고고함, 자신만의 편협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괴팍함과 세상 누구와도 교합하지 않을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비굴이란 미진만큼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주위의 기까지도 다 빨아들일 듯한 위험이 발목까지 닿도록 몸을 감싼 그의 긴 외투처럼 견고하게 정신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감동으로 온몸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나는 이전에 그토록 고절한 인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전신의 위대함, 이란 막연했던 관념을 그렇게도 생생하게 실제로서 드러내 보여준 인간의 모습을 결단코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잠시도 머무는 일 없이 흐르는 작은 강을 끼고 사내는 건너편에 나는 이쪽 편에 있었다. 얼굴빛이 창백해져 우뚝 멈춰선 나를 노려보듯이 일별하고는 사내는 그대로 등을 돌려 자신의 거처로 사라져 갔다. 한참 후에야 나는 퍼뜩 깨달았다. 그가 누구인가를. 그렇다. 그가 연금술사였다.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나는 전날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몸은 아주 가뿐해져 있었다. 아직 식지 않은 침상을 전돈하며 나의 사고는 어제의 해오를 되짚고 있었다. 유스타스 사제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연금술사의 모습 또한 리옹이 주교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를 통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기대까지 품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점에 안도감을 느꼈다. 사실 이 개간촌까지 오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주교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물론 어제의 해오로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믿으려고 애써야 했던 주교의 말이 이제는 절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나는 홀연 불안감이 싹 트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어제 숙사 주인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숙사에 돌아와 내가 보고 온 곳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그 사람이 분명 연금술사임이 틀림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의 이름이 피에르 디페라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면 대개는 성명을 알려주는 것이 상례일 터인데 이상하게도 리옹 주교는 이곳의 사제도 연금술사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었다. 이름자를 알게 된 참에 더불어 나는 그의 위인됨에 대해 주인에게 물었고 그를 방문해도 될 것인지 어떤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이런 지하에 대답했다. 그자를 만나러 간다고요?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찾아가 봤자 쫓겨날 게 뻔해요. 그 괴팍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이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동네에서는 조무래기들까지 다 알 정도로 뜨르르 하지요. 저만 해도 이 마을에 산지 꽤 오래되어 가지만서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나누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제 쪽에서 먼저 말을 붙여보았자 제대로 대답이 돌아올 리 없지요. 기껏 다리품 팔아가며 거기까지 올라가 봐야 봉변이나 당하고 돌아올 텐데 니콜라스 도님도 참 뭐하러 그런 작자를 찾아갑니까? 나는 그의 말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단 하나 그 목적으로 이 마을에 왔습니다만 내 말이 주인에게는 상당히 뜻밖이었던지 한참 동안 말없이 내 얼굴을 지켜보더니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어 물었다. 니콜라스 도님도 그 비술인지 뭔지를 배우려고 그러십니까? 예, 할 수만 있다면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순간 주인의 얼굴에 모멸의 빛이 비쳤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만두는 게 좋을걸요. 마을 젊은이들 중에도 몇 놈이 그 욕심이 뻗쳐서 그 기술의 비밀을 배우고 싶어 뻔질나게 피에르 문간을 드나든 적이 있습지요. 모두가 문 앞에서 쫓겨나 버렸지요. 그러니 그 작자 누구에겐 건 가르쳐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건 참말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니콜라스도 님도 그건 그렇고 저는 수사님이 그자를 찾아가 설교를 하시려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에 나의 긍지는 적잖이 상처를 입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나는 숙사 주인의 생각을 겨우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주인은 내가 피에르를 방문하는 것이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건 물론 주인 멋대로의 억측이었다. 나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고자 했다. 그러나 무슨 말로 오해를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피에르를 만나려 하는 것은 그 비술에 통달하여 그로써 학문의 연마에 도움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황금을 얻자는 따위 나로서는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점을 주인에게 설명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연금술이라는 것이 그저 악마의 술법이라 하여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엿한 자연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벽천 작은 마을의 숙사 주인에 불과한 이 사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 것인가.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우선 원래 나의 여행길에 오르게 한 이교 철학의 문제에서부터 끈기 있게 순서를 밟아 설명할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많은 말이 필요한 데다 그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바로 단념했다. 다음에 연금술을 스콜라 철학의 원리상에서 설명해주고 그 가능성이 반드시 부정될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팽대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고 주인이 자연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지니지 않은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대 알베르투스를 예로 들어 실제로 과거의 위대한 기독자들이 연금술의 연구에 관여했었다는 사실로 주인을 납득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는 가장 단순하고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에게 먼저 대 알베르투스에 대한 설명부터 해줘야 한다면 기대했던 결과를 바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대로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은 나의 침묵을 자신의 물음에 대한 긍정이라고 생각했던지 얼굴에 모멸의 빛이 역력한 채 볼 일이 있노라며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어제 저녁에 주인과 있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하니 그러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생각했던 이러저러한 방법은 차마 아주 짧은 순간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별것도 아닌 그저 노상 겪는 그런 사소한 불쾌함에 대해 무슨 큰일인 것처럼 여기에 낱낱이 적어본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항상 너무나 애석했기 때문이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상대방과 그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되면 나는 새삼스럽게 말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머리가 번잡스러워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를 위해 낭비되는 팽대한 말들이 내게는 너무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내 가슴속에 감춰진 이 체념은 이해시키고자 하는 정을 쾌불쾌의 정에 간단히 연결시키고 만다. 일상적인 단 한 줌의 쾌를 위해 많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나는 치졸하게 여기는 것이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의 무지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나의 희망을 근원부터 끊고 만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정 탓이었다. 그러나 감히 반박하자면 이러한 교만은 별스럽게 단지 나라는 사람에게만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보다 훨씬 학식이 뛰어난 이에게는 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또한 내 경우와 똑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삐에르를 만나겠다는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서 나는 오후가 되기를 기다려 홀로 숙사를 나섰다. 주인은 맞득자는 얼굴로 나를 배웅했다. 나 역시 전혀 불안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그의 충고는 접어두고라도 어제 내 눈으로 확인한 인상을 통해 짐작컨대 삐에르라는 인물이 갑작스런 방문객을 밝은 얼굴로 맞아들여 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숲을 따라 한참 걷자니 나지막하게 솟은 땅 위에 한 채의 석조 가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삐에르 뒤페의 거처였다. 파리에서라면 그리 드물지 않은 규모의 건물이었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교회를 빼고는 석조 가옥이란 겨우 두셋 꼽을 정도로 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모두 흙벽에 초가 지붕을 얹은 허술한 지음새의 집들이었다. 나는 어제 멀리서 보았던 첫인상 그대로의 담백한 그 집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을에 있을 법한 담쟁이 한 줄기조차 없이 깨끗한 담벽에 남북으로 하나씩 조그맣게 창이 뚫려 있었다. 그나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듯이 창은 아주 조금씩만 열려 있었다. 장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축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집은 정확하게 서쪽을 향해 세워져 있었다. 정면 출입문으로부터 똑바르게 한 줄기 샛길이 뻗어 집 주위를 둘러싼 정원에서 그 길만이 풀 한 포기 없이 하얗게 떠올라 있었다. 길 끝에 나무 대문이 있었다. 집을 빙 돌아 빈틈없이 둘러쳐진 울타리가 거기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었다. 이윽고 집 앞에 닿은 내가 그곳에서 한참 동안 들어서기를 주저했던 것은 단지 그런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의 발길을 그곳에서 주춤거리게 한 것은 집의 뒤편에까지 바짝 다가든 우를 창창한 숲의 위용이었다.
하늘을 향해 가지와 잎사귀를 뻗은 일꾼의 거목이 그때 내 눈에는 훨훨 타오르는 화염처럼 비쳤던 것이다. 그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어딘지 전적이고 신성하고 나아가 너무도 거대하며 파멸적인 힘의 횡을이었고 팽배하는 위령의 용솟음이었다. 나는 소돔이며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유황의 거대한 불길, 음탕을 소멸하려는 심판의 거대한 불길을 보는 것만 같았다. 바닥에 우물하게 가라앉은 숲 그늘은 죽은 살덩이로부터 분출되는 검은 연기와도 같았고 무성한 굵은 가지의 끝부분은 이제서야 때늦게 정화하여 승천하려 몸부림치는 인간 죄악이 마지막 요기 띤 번득임과도 같았다. 눈앞에 환출한 그 광경을 나는 그 순간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확실히 느꼈던 것이다. 환영의 충격은 나를 어떤 사고로 이끌어 갔다. 나는 악의 실제에 관한 우리의 교의를 의심했었다. 악이 단순히 선의 결여에 대한 명명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에 대한 속죄를 위해 이처럼 순간적이고 무시간적인 심판이 필요하단 말인가. 어찌하여 기나긴 운동의 끝에 얻을 수 있을 터인 그 본성의 존재와 완성을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피조물은 악으로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불길이 타오르면서 남겨주려는 것은 단지 인간의 타락만은 아닐 터였다. 그것은 선악 모두를 공히 잉태하고 있는 이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이며 이 세계 그 자체일 터였다. 아니 단지 세계만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화엄의 엄청난 무시무시함은 세계와 시간 둘 다를 걸터듬어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 불길의 넘실거림과 눈앞이 아득해지는 휘황 속에 어떤 순간적인 도달의 암시와 재생의 극적인 예감을 성감처럼 터뜨리면서 세계의 전적인 도달과 재생, 그리고 나는 그 짙은 초록 불길의 와중에서 희미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훔쳐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의 이 이상한 체험은 참으로 무시간적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찰나의 목격이었으며 찰나의 전율이었다. 나는 정신을 퍼뜩 차리고 방금 겪은 기억 속의 광경이 뿜은 불가사의한 강력함과 거기에 함께 따랐던 사유의 족적을 너무도 괴이하게 느꼈다. 그것은 타오르고 남은 열기와도 같이 숲 저 깊은 곳에 젊은 나무들의 울창함과 서로 어울려져 바로 지금 이 순간 목격했을 뿐인 환영이 그저 환영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해주는 것 같았다. 사실 이 체험은 너무도 암시적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 북동쪽의 숲에는 분명한 어떤 힘이, 우리의 세계와는 격렬된 어떤 이상한 힘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피에르를 기다렸던 나는 그 때문에 도리어 약간의 침착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꼭 가위 눌리던 무시무시한 악몽에서 깨어난 뒤의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잠시 후 누구냐고 묻는 낮은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려왔다. 나는 내 이름을 댔다. 그리고 파리로부터의 여정을 거쳐 이곳을 찾기에 이른 경위를 간단히 말했다. 피에르는 느릿느릿 문을 열었다. 외투를 걸치지 않은 점 빼고는 어제와 다름없이 기다란 검은 옷차림새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머리는 깨끗이 뒤로 넘겨져 있었고 예의 특별한 이마에는 은근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그를 마주하자 나는 적잖이 당하고 말았다. 피에르 디페는 문 앞에 선 채 아니나 다를까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냉철한 눈으로 찬찬히 내 얼굴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아무튼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파리에서의 토마스 연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언급하고 자연학에 관한 몹시도 논지가 불명확한 의견을 늘어놓았다. 피에르는 변함없이 무표정인 채로 입을 꾹 다물고 내 중언부언을 듣고 있었다. 결국 내 말이 바닥나자
그는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눈을 들었다. 그리고 이윽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 둔 것은 응락의 표시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의 발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